진우? 진우가 누구지? 유언장이 공개되던 그날, 가족들은 처음 듣는 이름 하나에 얼어붙었다. 회장님 재산의 10%와 5억 원을 진우에게 남긴다. 삼남매는 서로를 바라봤다. 친척 중에도 친구 중에도 그 누구도 진우를 몰랐다. 단 한 사람. 30년을 이 집에서 일한 가정부 정분만 빼고 그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찻잔을 떨어뜨렸다. 정분, 당신 뭔가 알고 있죠? 그녀의 입술이 떨렸다. 그리고 20년 동안 지켜온 비밀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잠깐,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회색빛 하늘이 저택을 짓누르던 그날, 장례식장을 빠져나온 검은 옷의 행렬이 조용히 현관을 밟았다. 가을비가 막 그친 뒤였고 축축한 공기는 무거운 슬픔처럼 저택 전체를 감쌌다. 대리석 바닥에 울리는 구두 소리마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택 안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을 죽이고 있었다. 거실 한가운데 놓인 회장의 유형은 액자 속에서 여전히 엄숙한 눈빛으로 가족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칠순을 넘긴 그의 얼굴엔 평생을 관통한 권위와 동시에 무언가 말하지 못한 비밀의 그림자가 서려 있었다. 그 시선 아래 3명의 자녀는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훔쳐보며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장남 민주는 45의 나이답게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었지만 넥타이는 조금 느슨했고 이마엔 땀이 배어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바깥을 응시했다. 회색 정장 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은 그의 얼굴엔 슬픔보다 긴장이 먼저 어려 있었다. 아버지의 죽음. 그것은 슬픔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회사의 경영권, 재산의 분배, 그리고 앞으로의 가족관계. 모든 것이 오늘 이후 달라질 것이었다. 차남 석훈은 소파에 앉아 무릎을 떨며 손톱을 물어뜯었다. 42의 그는 형과 달리 사업에 관심이 없었다. 예술을 좋아했고 그림을 그렸으며 아버지의 기대와는 다른 삶을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는 불안했다. 아버지가 자신을 어떻게 평가했을까? 유언장엔 자신의 이름이 제대로 적혀 있을까? 그는 손톱을 물어뜯다가 피가 나자 손수건으로 입을 닦았다. 막내딸 은지는 테이블 모서리를 쓸어내리듯 만지작거리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38배 그녀는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 영리했고 아름다웠으며 아버지의 모든 결정을 지지했다. 그러나 지금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오빠들과의 관계, 재산의 분배,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떠났다는 사실 자체가 그녀를 무너뜨렸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들었고 그때 그녀의 시선이 복도 끝에 선한 사람에게 향했다. 가정부 정분이었다. 그녀는 자연스럽게 찻잔을 정돈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존재 자체가 이 공간에서 유독 눈에 띄었다. 정부는 60대 중반의 여인이었다. 허리는 세월에 굽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고 주름 깊은 손은 찻잔을 다루는 동작에서조차 세월의 무게를 드러냈다. 그녀는 이 저택에서 30년을 일했다. 회장의 아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도 떠난 후에도 그녀는 늘 이곳에 있었다. 아이들이 자라는 것을 지켜봤고 회장의 기쁨과 슬픔을 함께했으며 이 집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그녀의 손이 찻잔을 놓는 순간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그녀는 민준을 힐끗 바라보고 석훈에게 시선을 옮기고 마지막으로 은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무언가 말하고 싶은 것이 가득했지만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다만 차를 따르고 꽃을 정돈하고
저택의 모든 방을 돌며 먼지를 닦아낼 뿐이었다. 그녀가 복도를 지나갈 때 그녀의 발소리는 유독 느렸다. 마치 무거운 짐을 진 사람처럼. 오후 3시 변호사가 도착했다. 그는 50대 중반의 신사였고 회장과 20년을 함께 일한 사람이었다. 가죽 서류 가방을 든 그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네고 회장의 서재로 안내되었다. 가족들은 그 뒤를 따랐고 정부는 복도 끝에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민준의 굳은 어깨, 석훈의 떨리는 손, 은지의 붉어진 눈. 그녀는 그 모든 것을 보았다. 그리고 서재 문이 닫히는 순간 정분의 눈가에 무언가 스치듯 지나갔다. 그것은 두려움이었을까, 안타까움이었을까, 아니면 오랜 비밀을 지켜온 사람의 외로움이었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서재 안은 가죽과 오래된 종이 냄새로 가득했다. 책장엔 수백 권의 책이 꽂혀 있었고 책상 위엔 만년필과 잉크병이 놓여 있었다. 벽에는 회장의 젊은 시절 사진들, 가족 사진들, 그리고 회사 창립 기념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변호사는 책상 위에 두꺼운 봉투를 올려놓고 천천히 유언장을 꺼냈다. 한지로 만들어진 봉투는 묵직했고 붉은 봉인이 찍혀 있었다. 종이가 펼쳐지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가족들은 숨을 죽인 채 그의 입술을 주시했다. 회장의 필적이 담긴 문장들이 하나씩 낭독되었다. 재산 분배, 주식 비율, 부동산 목록, 강남의 빌딩, 제주도의 땅, 그리고 회사의 경영권. 그 모든 것이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나뉘는 듯 보였다. 민주는 경영권의 절반, 석훈은 부동산의 일부, 은지는 주식과 현금.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공평했다. 그러나 마지막 문단에 이르렀을 때 변호사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나는 내가 사랑했던 모든 이에게 감사를 전하며 마지막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지리라 믿는다. 정분이 알고 있다. 그녀에게 물어라. 침묵이 흘렀다. 은지가 먼저 물었다. 그게 무슨 뜻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저도 이 문장의 의미를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회장님께서 별도로 적어두셨을 뿐입니다. 민주는 유언장을 다시 읽어보았지만 그 어디에도 명확한 답은 없었다. 석훈은 책상 서랍을 열어보려 했으나 잠겨 있었다. 열쇠는 보이지 않았다. 정분이 알고 있다니 무슨 말입니까? 민준이 물었다. 변호사는 어깨를 으쓱했다. 아마도 회장님께서 그녀에게 무언가를 맡기셨나 봅니다. 그녀와 이야기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은지는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보았다. 정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이미 자신의 방으로 돌아간 듯했다. 밤이 깊어지면서 저택은 더욱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지만 잠들지 못했다. 복도를 지나는 발소리,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 창문을 두드리는 바람. 모든 소리가 의심스러웠다.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되새겼다. 마지막 진실은 때가 되면 밝혀지리라. 도대체 무슨 진실이란 말인가? 그는 일어나 회장의 서재로 향했다. 문을 열자 달빛이 책상을 비추고 있었다. 그는 서랍을 다시 당겨보았지만 여전히 잠겨 있었다. 열쇠를 찾기 위해 2층을 뒤졌고 책장을 뒤지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석훈은 자신의 방에서 회계장부를 다시 펼쳐보았다. 혹시 아버지가 비밀 계좌를 가지고 있었을까? 혹시 숨겨둔 재산이 있을까? 그는 수십 페이지를 넘기며 숫자들을 들여다보았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은지는 어머니의 방에 앉아 오래된 편지들을 뒤적였다. 어머니가 남긴 일기장, 편지, 그리고 사진들. 그녀는 어머니의 글씨를 따라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는 20년 전 세상을 떠났다. 화재 사고 후유증으로. 그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다. 그러나 아무도 정분이 자정이 넘어 서재 문 앞에 섰던 것을 보지 못했다. 그녀는 문틈으로 어둠 속을 들여다보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손에는 낡은 손수건이 쥐어져 있었고 그 안에는 무언가 단단한 것이 감싸여 있었다. 금속의 차가운 느낌. 열쇠였다. 정부는 고개를 저으며 돌아섰다. 복도의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스쳤고 주름 사이로 눈물이 번졌다. 아직 때가 아니야. 아직은.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 집엔 비밀이 있었다. 오래되고 깊고 누구도 함부로 꺼낼 수 없는 비밀. 정분만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회장과 사모님이 그녀에게 맡긴 마지막 임무. 그것은 언젠가 밝혀질 것이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인지는 오직 정분만이 알고 있었다. 그날 밤 저택의 침묵 속에서 그 비밀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아침이 밝았지만 저택은 여전히 어두웠다. 두꺼운 커튼을 걷어도 빛은 흐릿했고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다. 밤새 잠을 설친 흔적이 눈 밑 다크서클로 드러났고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다. 정분이 조용히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입을 대지 않았다.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만이 고요한 아침을 채웠다. 민준이 먼저 침묵을 깼다.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어. 유언장에 빠진 내용이 있는지, 추가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했어.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어딘가 불안함이 배어 있었다.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고 석훈은 팔짱을 낀 채 침묵했다. 그는 어젯밤 꿈을 꾸었다. 아버지가 나타나 무언가를 말하려 했지만 입이 열리지 않는 꿈. 그는 그 꿈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아버지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할 수 없었던 무언가. 그들의 눈빛엔 의심이 자라고 있었다. 서로에 대한 의심은 아니었다. 그보다는 아버지가 숨긴 무언가에 대한 의심. 그리고 정분에 대한 의심. 왜 아버지는 그녀의 이름을 남겼을까? 30년을 함께한 가정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그녀가 왜 유언장의 마지막 문장에 등장했을까? 오후 변호사가 다시 찾아왔다. 그의 얼굴은 어제보다 더 심각했다. 그는 서류 가방에서 추가 문서를 꺼냈다. 회장님께서 별도로 보관하셨던 문서입니다. 제 사무실 금고에 맡겨두셨죠. 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일주일 후에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서를 펼치자 그곳엔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다. 붓글씨로 정성껏 쓴 이름. 진우.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 이름은 누구에게도 낯설었다. 민주는 기억을 더듬어 보았다. 친척 중에 진우라는 이름이 있었나? 아버지의 친구 중에는? 회사 직원 중에는?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았다. 석훈도 마찬가지였고 은지 역시 고개를 저었다. 진우가 누구죠? 은지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변호사는 고개를 저으며 모른다고 답했다. 다만 회장님께서 이 이름과 함께 진실은 때가 되면이라고 적어두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다른 문서를 꺼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진우에게 강남 빌딩의 10% 그리고 5억 원의 현금을 남긴다. 민준이 테이블을 쳤다. 탁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이게 무슨 수수께끼입니까? 아버지가 우릴 시험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군가 문서를 조작한 겁니까? 그의 얼굴이 붉어졌다.
변호사는 손을 들어 진정시켰다. 문서는 진품입니다. 회장님의 친필이고 공증도 되어 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석훈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가 혼외 자식을 두신 걸까?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말은 폭탄처럼 터졌다. 은지가 눈을 크게 떴다. 오빠,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엔 확신이 없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쥐었다. 일단 진우가 누군지 찾아야 해. 변호사님,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엔 정분 씨에게 먼저 물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녀의 이름을 명시하셨으니까요. 가족들은 다시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분. 모든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 정부는 부엌 문틈에서 그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다. 찻주전자를 들고 있던 손에서 힘이 빠졌고 찻잔이 살짝 기울었다. 차가 바닥에 흘렀다. 철썩 소리에 가족들이 돌아보았지만 정부는 이미 몸을 숨긴 뒤였다. 그녀는 복도를 지나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숨이 가빠졌다. 진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다. 그날 밤 민주는 아버지의 서재를 다시 뒤졌다. 책장을 열고 책 한 권 한 권을 꺼내 뒤척였다. 혹시 그 사이에 편지가 숨겨져 있을까? 혹시 메모가 끼워져 있을까? 그는 서랍을 당기고 벽을 두드려 보았다. 비밀 금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벽지까지 들춰보았다. 석훈은 컴퓨터를 켜고 아버지의 이메일을 뒤졌다. 비밀번호를 몇 번이나 시도한 끝에 마침내 접속했다. 수천 통의 이메일이 있었다. 그는 검색창에 진우를 입력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은지는 어머니의 일기장을 읽으며 과거의 기억을 더듬었다. 어머니의 글씨는 단정했지만 어느 순간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했다. 20년 전 화재 사고가 있던 그 해부터 어머니는 일기에 이렇게 적었다. 오늘 큰 사고가 있었다. 공장에서 화재가 났고 여러 명이 다쳤다. 나는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은지는 그 페이지를 넘겼다. 다음 날짜의 일기는 짧았다. 병원에 있다. 화상이 심하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는 무엇 때문에 화재 현장에 갔던 걸까? 그리고 무엇 때문에 화상을 입었을까? 그녀는 계속 읽었다. 다음 페이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구했다. 이름은 진우. 부모를 잃은 아이. 나는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은지는 숨이 멎었다. 진우. 어머니가 구한 아이. 자정이 지나고 저택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주는 서재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감싸쥐었다. 도대체 뭘 숨긴 거야, 아버지? 도대체 진우가 누구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이슬이 맺혔다. 그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느리고 조심스러운 발소리. 민주는 재빨리 문을 열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다. 다만 저 끝 정분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민주는 조용히 다가갔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자 정분이 침대에 앉아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오래된 봉투였다. 노랗게 바랜 한지 봉투. 그녀는 봉투를 가슴에 꼭 안고 작게 흐느꼈다. 진우야 미안해. 이모가 미안해. 민주는 숨을 죽였다. 정분이 진우를 알고 있다. 그는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잠들 수 없었다.
정분이 알고 있다. 그녀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그 확신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는 결심했다. 내일 아침 정분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다음 날 아침 가족회의가 열렸다. 민준이 말했다. 정분에게 물어봐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석훈이 반대했다. 함부로 의심하는 거 아니야? 정부는 30년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 은지는 중간에서 망설였다. 하지만 오빠 말도 일리가 있어. 정부는 이 집에 가장 오래 있었고 아버지와 어머니의 모든 걸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젯밤 나도 어머니 일기에서 진우라는 이름을 봤어. 세 사람의 시선이 교차했다. 결국 세 사람은 정분을 거실로 불렀다. 그녀는 앞치마를 벗고 천천히 소파에 앉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민준이 물었다. 정분, 진우가 누군지 아세요? 정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이 없었다. 은지가 다시 물었다. 정말 모르세요? 아버지가 남긴 문서에 그 이름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일기에도요. 정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정말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석훈이 테이블을 쳤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어젯밤 오빠가 봤어요. 당신이 방에서 울고 있는 걸. 진우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정부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민준이 다가섰다. 왜요?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우리도 알 권리가 있어요.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회장님께서 때가 되기 전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언제가 그때입니까? 은지가 물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저도 정확히는 모릅니다. 회장님께서 너희들이 준비되었을 때라고만 하셨습니다. 민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우린 준비되었어요, 정분. 제발 말해주세요. 그러나 정부는 일어서서 방으로 향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막지 않았다. 다만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더 깊은 의심 속으로 빠져들었다. 정분의 등은 굽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자신의 방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다. 가슴이 아팠다. 회장님, 사모님, 제가 언제까지 이 비밀을 지켜야 합니까? 저택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고 가족 사이엔 금이 가기 시작했다. 그날 밤 아무도 잠들지 못했다. 진우. 그 이름은 이제 이 집의 모든 것을 뒤흔들고 있었다. 사흘째 밤 저택은 긴장의 끈으로 팽팽했다. 가족들은 서로를 피했고 식사 시간조차 어긋났다. 민주는 아버지의 변호사, 회계사, 오랜 친구들을 만나며 진우의 흔적을 찾았다. 그는 아버지의 휴대폰 기록을 뒤졌고 은행 거래 내역을 분석했으며 심지어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 석훈은 인터넷을 뒤지며 동명이인을 찾았고 은지는 어머니의 유품을 샅샅이 뒤졌다. 그러나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마치 진우라는 이름은 공기 중에만 존재하는 유령 같았다. 정부는 그 사흘 동안 거의 방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식사도 거르고 차도 마시지 않았다. 가족들이 그녀의 방 문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괜찮습니다라고만 대답할 뿐이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20년 전 그날, 화재가 났던 그날, 사모님이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던 그날, 그리고 진우를 안고 나왔던 그날. 그날 밤 자정, 민주는 잠들지 못하고 복도를 배회했다. 달빛이 카펫을 은빛으로 물들였고 고요한 저택 안에 그의 발소리만이 울렸다. 그는 창가에 서서 정원을 내려다보았다.
달빛 아래 정원의 나무들이 그림자를 드리웠고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가 들렸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1층 끝 회장의 서재에서 새어나왔다. 민주는 숨을 죽이고 계단을 내려갔다. 한 계단 한 계단 조심스럽게.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서재 문은 살짝 열려 있었다. 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보았다. 정분이 거기 있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서서 서랍 깊숙한 곳을 더듬고 있었다. 손에는 작은 열쇠가 들려 있었다. 녹슨 철제 열쇠, 옛날 스타일의 열쇠. 정부는 그것을 들고 벽장 쪽으로 향했다. 민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문을 밀고 들어섰다. 뭐 하시는 겁니까? 정분이 깜짝 놀라 돌아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크게 떠졌다. 열쇠가 바닥에 떨어졌다. 땡그랑 금속 소리가 고요한 서재에 울렸다. 그녀는 황급히 그것을 주우려 했지만 민준이 먼저 집어들었다. 이게 뭐죠? 민준이 물었다. 정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떨리는 손을 내밀어 돌려달라는 몸짓을 했다. 민주는 열쇠를 들여다보았다. 오래된 열쇠. 표면엔 녹이 슬어 있었고 손잡이 부분엔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진실. 민준의 눈이 커졌다. 이게 금고 열쇠인가요? 민준이 물었다. 정부는 고개를 저었지만 눈빛은 거짓을 드러냈다. 민준은 서재를 둘러보았다. 금고가 어디 있을까? 그는 벽장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옷들, 상자들, 그리고 먼지 쌓인 물건들이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하나씩 치웠다. 그리고 마침내 벽장 뒤편에 숨겨진 작은 금고를 발견했다. 낡은 철제 금고였다. 표면엔 기스와 녹이 가득했고 자물쇠 구멍이 있었다. 민주는 열쇠를 꽂았다. 딸깍 소리를 내며 열쇠가 들어갔다. 그는 천천히 열쇠를 돌렸다. 덜컹 소리를 내며 금고가 열렸다. 안에는 오래된 편지 다발과 노란 봉투,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다. 민준이 사진을 집어들었다. 흐릿한 색감 속에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웃고 있었다. 아버지는 40대 초반쯤 보였고 어머니는 30대 후반쯤 보였다. 그들의 옷차림은 20년 전 스타일이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한 소년이 서 있었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 짧은 머리, 큰 눈, 그리고 수줍은 미소. 아이는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행복해 보였다. 민주는 숨이 멎었다. 이 아이가 누구죠?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부는 눈물을 흘렸다. 제발 그냥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민주는 편지를 집어들었다.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회장의 필체였다. 첫 번째 편지의 봉투엔 때가 되면 열 것이라고 적혀 있었다. 민주는 봉투를 뜯으려 했다. 그 순간 정분이 그의 손을 붙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안 됩니다. 아직 때가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간절했고 눈빛엔 두려움과 애원이 가득했다. 제발 민준 씨, 회장님의 뜻을 존중해 주세요. 왜요? 도대체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가 서재에 울렸다. 우린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알 권리가 있어요. 정부는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제발 회장님의 뜻을 지켜주세요. 회장님께서 그토록 원하셨던 것을. 민주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30년을 함께한 가정부. 가족보다 더 오래 이 집에 있었던 사람. 그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진심이었다. 민주는 편지를 내려놓았다.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젠간 말해야 해요. 약속하세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는 방을 나갔고 정부는 금고 앞에 주저앉았다. 그녀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오래 흐느꼈다. 달빛이 그녀의 백발을 비췄고 서재는 다시 침묵 속으로 가라앉았다. 그녀는 사진 속 소년을 쓰다듬었다. 진우야, 이제 곧이야. 이제 곧 만날 수 있어. 다음 날 석훈과 은지도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민준이 그들을 서재로 불렀다. 세 사람은 금고 앞에 섰고 민준이 다시 금고를 열었다. 그는 사진을 꺼내 석훈과 은지에게 보여주었다. 석훈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보았다. 이 아이가 진우인가?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는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아버지 사진 속 부모는 젊었고 행복해 보였다. 그리고 그 사이의 아이. 진우. 그는 누구였을까? 왜 가족 사진에 있었을까? 왜 지금까지 그 존재를 몰랐을까? 민준이 말했다. 편지가 있어. 하지만 정분이 아직 열지 말라고 했어. 아버지의 뜻이래.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정분을 존중하자. 그녀가 30년을 우리 가족을 위해 일했어. 그녀가 말할 때까지 기다리자. 은지도 동의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 우리에게도 시간이 필요해. 그날 밤 정부는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일기장. 그녀는 20년 전의 페이지를 펼쳤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사모님께서 저에게 아이를 맡기셨다. 불길 속에서 구한 아이. 진우. 부모를 잃은 아이. 사모님은 큰 화상을 입으셨다. 의사는 말했다. 사모님의 생명이 위독하다고. 그러나 사모님은 웃으셨다. 정분, 이 아이를 부탁해. 이 아이를 지켜줘. 저는 울었다. 그리고 약속했다. 이 비밀을 평생 지키리라 맹세했다. 정부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달이 밝았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이제 곧이야. 진우를 만날 때가 되었어. 비가 내리는 아침이었다. 빗소리가 유리창을 두드렸고 저택은 잿빛 안개에 감싸였다. 가을비는 차갑고 끈질겼다. 은지는 거실 창가에 서서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밤새 사진을 보며 잠을 설쳤고 아침이 되어도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다. 그 눈은 아버지를 닮았다. 아니, 어쩌면 어머니를 닮았는지도 몰랐다. 은지는 가슴이 먹먹해졌다. 민준이 다가와 물었다. 밤새 잤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못 잤어. 계속 이 사진이 생각나서. 민준이 사진을 보며 물었다. 어떻게 생각해? 은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모르겠어. 이 아이가 진우라면, 우리의 형제라면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으신 걸까? 석훈이 소파에 앉아 말했다. 아버지가 혼의 자식을 두셨을 리 없어. 그건 아버지답지 않아. 아버지는 평생 어머니만 사랑하셨어.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이 사진은 뭐지? 왜 금고에 숨겨둔 거야? 그리고 왜 유산까지 남긴 거지? 은지가 말했다. 어머니 일기를 다시 읽어봤어. 어머니가 진우를 구했다고 적혀 있었어. 화재 사고에서. 그리고 그 후로 어머니 건강이 나빠지셨어. 민준이 눈을 크게 떴다. 화재 사고? 20년 전 그 사고 말하는 거야?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석훈이 기억을 더듬었다. 맞아. 그때 아버지 공장에서 큰 화재가 있었어. 직원 몇 명이 사망했고 아버지가 큰 충격을 받으셨지.
그리고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하셨어. 민준이 이 말을 짚었다. 그럼 진우가 그 사고와 관련이 있는 건가? 그들은 정분을 다시 불렀다. 이번엔 강제가 아니었다. 민준이 정중하게 부탁했다. 정분, 우리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가 천천히 거실로 나왔다. 얼굴엔 피로가 역력했고 눈가엔 다크서클이 깊었다. 그러나 눈빛만은 결연했다. 은지가 사진을 내밀었다. 정분, 이 아이가 누구예요? 정부는 사진을 보며 눈을 감았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진우입니다. 가족들은 숨을 죽였다. 드디어 정분이 말하기 시작했다. 그럼 진우가 누구냐는 거예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20년 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다. 큰 화재였죠. 회장님 공장에서 석훈이 끼어들었다. 그 화재? 직원 몇 명이 사망한 그 사고?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직원의 아들이었죠. 이름은 진우. 10살이었습니다. 그날 그 아이의 부모님은 공장에서 일하고 계셨어요. 화재가 났을 때 그들은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정분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진우는 공장 밖에서 부모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나오지 않으셨죠.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럼 그 아이가 고아가 된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렀다. 사모님께서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아이가 울고 있는 걸. 사모님은 달려가셨죠. 그리고 알아채셨습니다. 아이의 부모님이 아직 안에 계시다는 걸. 민준이 숨을 들이켰다. 설마 정분이 계속 말했다. 사모님은 소방관들을 기다리지 않으셨습니다. 직접 불길 속으로 뛰어드셨어요. 사람들이 말렸지만 사모님은 듣지 않으셨죠.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가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은 아이의 부모님을 찾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두 분 다 의식을 잃으셨죠. 사모님은 그들을 끌고 나오려 했지만 불길이 너무 거셌습니다. 그때 천장이 무너졌고 사모님은 큰 화상을 입으셨습니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어머니는 어떻게 나오셨어요? 정분이 대답했다. 소방관들이 구했습니다. 사모님을 발견하고 밖으로 끌어냈죠. 사모님은 병원으로 옮겨졌고 생명은 건졌지만 화상이 너무 심했습니다. 의사는 말했죠. 사모님의 수명이 그 사고로 크게 줄었다고. 석훈이 고개를 숙였다. 그래서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거군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모님은 그 후로 건강이 계속 나빠지셨습니다. 그러나 사모님은 후회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진우를 걱정하셨죠. 은지가 물었다. 진우는 어떻게 됐어요? 정분이 대답했다. 진우는 부모를 잃었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죠. 사모님은 그 아이를 병원에서 만나셨습니다. 아이는 울고 있었어요. 사모님은 아이를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심하셨죠. 이 아이를 지키겠다고. 민준이 물었다. 그럼 아버지와 어머니가 진우를 입양한 거예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사모님은 입양을 원하셨지만 회장님은 반대하셨어요. 당시 상황이 복잡했거든요. 언론이 난리였고 유족들이 소송을 걸었고 회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회장님은 진우를 공개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은지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럼 진우를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정분이 대답했다.
사모님은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진우를 안전한 곳에 맡기라고, 세상의 눈으로부터 지키라고. 정부는 눈물을 닦았다. 저는 진우를 데리고 경기도의 한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곳 수녀님께 아이를 맡겼죠. 그리고 매달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회장님의 이름으로. 석훈이 물었다. 그럼 진우는 지금도 그곳에 있나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진우는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여전히 보육원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민준이 물었다. 그럼 진우는 자신의 과거를 알고 있나요?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사모님께서 편지를 남기셨거든요. 진우가 20살이 되었을 때 그 편지를 전해줬습니다. 진우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죠.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진우는 우리를 원망하나요? 정분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진우는 이해했습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선택을, 그리고 감사해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않고 평생 돌봐주셨다고. 민준이 일어섰다. 우리가 만나야 해요. 진우를. 정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그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내일 진우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날 오후 가족들은 함께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빗속에서 그들은 묘비 앞에 섰다. 민준이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몰랐습니다. 미안합니다. 은지가 꽃을 놓으며 울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석훈은 묵념하며 고개를 숙였다. 비는 계속 내렸고 그들의 옷은 젖었지만 아무도 우산을 쓰지 않았다. 그들은 그냥 서 있었다. 빗속에서, 슬픔과 후회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다짐 속에서 진우를 만나리라. 그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리라. 새벽 5시 정부는 작은 가방을 챙겼다. 낡은 코트를 걸치고 현관을 나섰다. 저택은 아직 잠들어 있었고 복도엔 그녀의 발소리만이 희미하게 울렸다. 그녀는 현관문을 조용히 닫고 정원을 가로질러 대문으로 향했다. 아침 공기는 차가웠고 그녀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나왔다. 그녀는 대문 밖에서 택시를 잡았다. 택시 기사가 물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정분이 대답했다. 경기도 가평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출발했다. 서울의 거리를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은 점점 낯설어졌다.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낮은 주택들이 나타났다. 그리고 산과 강이 보이기 시작했다. 2시간 후 정부는 작은 마을에 도착했다. 가평의 한 언덕 마을. 인구는 많지 않았고 조용했다. 택시에서 내린 정부는 언덕길을 걸어 올라갔다. 가파른 길이었고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그러나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언덕 위에 자리한 보육원. 낡은 벽돌 건물이었지만 마당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다. 정부는 철문 앞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20년 만이었다. 그녀는 손을 떨며 초인종을 눌렀다. 땡 소리가 울렸다. 잠시 후 문이 열렸다. 문을 연 것은 60대 후반의 수녀였다. 그녀는 정분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그리고 눈이 커졌다. 정분 씨? 수녀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오랜만입니다, 마리아 수녀님. 2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다가 포옹했다. 수녀는 정분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드디어 오셨군요. 수녀는 정분을 안으로 안내했다. 보육원 안은 따뜻했다. 아이들이 아침을 먹고 있었고 선생님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다.
이곳은 변하지 않았다. 20년 전에도 지금도 여전히 따뜻한 곳이었다. 수녀는 정분을 작은 방으로 안내했고 따뜻한 차를 내왔다. 정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진우는 어떻게 지내나요? 수녀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요. 정말 잘 자랐어요. 착하고 성실하고 남을 돕는 걸 좋아하죠. 지금은 서울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어요. 주말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죠.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다. 사모님을 닮았군요. 수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사모님의 마음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진우는 늘 사모님을 그리워해요. 사모님이 남긴 편지를 보물처럼 간직하고 있죠. 수녀는 정분을 2층으로 안내했다. 작은 방 앞에 멈춰섰다. 진우는 지금 일하러 나갔어요. 서울에 저녁에 돌아올 겁니다. 정부는 방 안을 들여다보았다. 깔끔하게 정돈된 침대, 책상 위의 책들, 벽에 붙은 풍경 사진. 그 방엔 따뜻함이 있었다. 창문으로는 산과 강이 보였다. 정부는 책상 서랍을 열었다. 수녀의 허락을 받고 안에는 오래된 편지가 있었다. 사모님이 쓴 편지. 정부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냈다. 편지는 누렇게 바랬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진우에게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다. 비록 피로 낳지 못했지만 마음으로 낳았다. 언젠가 내가 진실을 알게 되더라도 부디 우리를 이해해 주길. 우리는 너를 지키고 싶었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너는 우리에게 축복이었다. 사랑한다, 진우야.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20년 전 사모님이 이 편지를 쓰던 모습이 떠올랐다. 병상에 누워 붕대를 감은 손으로 힘겹게 펜을 들고 쓰던 모습. 사모님은 그렇게 진우를 사랑했다. 수녀가 정분의 어깨를 토닥였다. 정분 씨, 진우는 그 편지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어요. 사모님을 늘 그리워하죠. 정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진우는 원망하지 않나요? 왜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주지 않았는지. 수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진우는 이해해요. 그리고 감사해하죠.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에. 저녁 무렵 진우가 돌아왔다. 정부는 보육원 마당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철문이 열리고 한 청년이 들어왔다. 30살의 청년. 키는 크고 어깨는 넓었다. 얼굴엔 사모님의 온화함과 회장의 강인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현관에서 정분을 보고 멈춰섰다. 정분 이모님?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진우는 달려와 그녀를 안았다. 오랜만이에요. 정말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정부는 진우의 등을 쓰다듬었다. 컸구나. 정말 많이 컸어. 두 사람은 보육원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석양이 산 너머로 지고 있었고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었다. 정부는 회장이 돌아가셨다는 것, 유언장의 내용, 그리고 가족들이 진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진우는 조용히 들었다. 그의 눈엔 복잡한 감정이 스쳤다. 저를 받아들이실까요? 진우가 물었다. 정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대답했다. 그들은 이미 너를 받아들였어. 단지 진실을 몰랐을 뿐이야. 이제 그들은 알아. 그리고 너를 만나고 싶어 해. 진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이 하나씩 나타나고 있었다. 전 항상 궁금했어요. 왜 저를 멀리 보냈는지, 왜 가족이 될 수 없었는지.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부는 눈물을 닦으며 대답했다. 사모님은 널 지키고 싶으셨어.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리고 회장님도 마찬가지였지. 당시 상황이 너무 복잡했어.
언론, 유족들, 소속 너를 공개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내가 다칠까봐 두려워하셨어.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하지만 이젠 돌아가야 하나요? 그들을 만나야 하나요? 정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내가 원한다면. 그들은 널 기다리고 있어.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갈게요. 사모님과 회장님께 인사드려야죠. 정부는 그를 안았다. 고마워, 진우야.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정분과 진우는 보육원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진우는 자신의 짐을 챙겼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 책 몇 권, 그리고 사모님의 편지. 그는 편지를 가슴 주머니에 넣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내일이면 그는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었다. 두려움과 기대가 뒤섞였다. 새벽 두 사람은 택시를 타고 서울로 향했다. 해가 떠오르고 세상은 황금빛으로 물들었다. 정부는 진우의 손을 잡았다. 괜찮을 거야. 그들은 좋은 사람들이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택이 점점 가까워졌다. 그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이제 그는 가족을 만날 것이었다. 저택 현관 앞에 택시가 멈췄다. 진우는 창밖을 내다보며 숨을 고르고 있었다. 높은 철문, 넓은 정원, 웅장한 저택. 이 모든 것이 낯설면서도 어딘가 익숙했다. 그는 어릴 적 이곳을 본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사모님의 따뜻한 손, 회장의 깊은 목소리. 그러나 그 기억은 너무 오래되어 꿈처럼 흐릿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정분이 그의 어깨를 토닥였다. 준비됐니? 진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모님.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렸다. 아침 공기는 상쾌했고 정원의 꽃들이 향기를 내뿜었다. 진우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현관으로 향했다. 정분이 초인종을 눌렀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렸다. 민준, 석훈, 은지가 나타났다. 그들은 진우를 보며 숨을 죽였다. 사진 속 소년이 이제 어른이 되어 그들 앞에 서 있었다. 민준은 진우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매, 어머니의 인매. 그는 분명 그들과 연결되어 있었다. 피가 아닌 다른 무언가로. 민준이 먼저 다가갔다. 그는 손을 내밀며 말했다. 진우 씨?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고개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진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다. 은지가 손으로 입을 막았다. 정말 당신이 그녀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다. 석훈은 말없이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호기심, 그리고 어떤 죄책감. 정분이 말했다. 들어가서 이야기합시다. 모두 거실로 들어갔다. 진우는 저택 안을 둘러보았다. 높은 천장, 샹들리에, 대리석 바닥. 모든 것이 웅장했다. 그는 소파에 앉았고 가족들은 그를 둘러싸고 앉았다. 정부는 차를 내왔지만 아무도 마시지 않았다. 침묵이 흘렀다. 무거운 침묵. 누가 먼저 말을 꺼낼까? 은지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가 당신을 구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네. 제가 10살 때였습니다. 공장 화재가 났고 부모님은 그 안에 갇히셨죠. 사모님이 저를 불길 속에서 끌어내셨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그날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합니다. 연기, 불길, 그리고 사모님의 손. 민준이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다. 그 후엔 어떻게 되셨나요? 진우는 눈을 뜨고 대답했다.
사모님이 큰 화상을 입으셨어요. 병원에 실려가셨고 회장님이 저를 돌봐주셨죠.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정분 이모님이 저를 데리고 보육원으로 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외로움이 배어 있었다. 은지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거죠? 왜 당신을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신 거죠?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사모님과 회장님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시 상황이 복잡했다고 들었습니다. 정분이 대신 설명했다. 당시 언론이 난리였습니다. 화재 사고, 직원 사망, 보상 문제. 회사는 큰 위기에 처했고 유족들은 분노했죠. 그 상황에서 진우를 공개적으로 가족으로 받아들이면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겁니다. 오히려 진우가 더 큰 상처를 받았을 거예요. 정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사모님은 진우를 지키고 싶으셨습니다. 세상의 편견으로부터. 그래서 멀리 보내신 거예요. 석훈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그렇다 해도 우리라도 알았어야 했는데. 그의 목소리엔 후회가 묻어났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린 가족인데 왜 우리한테도 숨기셨을까? 정분이 대답했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여러분을 보호하고 싶으셨습니다. 당시 민준 씨는 20살, 석훈 씨는 17, 은지 씨는 12살이었죠. 너무 어렸습니다. 그 무거운 진실을 감당하기엔. 은지가 눈물을 닦았다. 하지만 우린 지금 어른이에요. 왜 살아계실 때 말씀해주지 않으신 거죠? 진우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회장님은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충분히 성장하고 여러분이 준비되었을 때 그는 가슴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냈다. 사모님이 남기신 편지입니다. 제가 20살이 되었을 때 받았어요. 은지가 손을 내밀었다. 읽어봐도 될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편지를 건넸다. 은지가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다. 민준과 석훈도 그녀의 옆으로 다가와 함께 읽었다. 편지는 사모님의 필체로 쓰여 있었다. 떨리는 글씨였지만 사랑은 분명했다. 진우야, 너는 내가 낳지 못한 아들이지만 가슴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날 너를 안았을 때 나는 알았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고. 내 부모님을 구하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지만 너를 살린 것은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다. 언젠가 내가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되면 부디 그들을 용서해 주렴. 그들은 진실을 몰랐을 뿐이니까. 너는 우리에게 빛이었다. 사랑한다, 진우야. 엄마가. 은지는 편지를 다 읽고 울음을 터뜨렸다. 민준도 눈가를 붉혔고 석훈은 고개를 돌려 눈물을 숨겼다. 진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저는 용서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 회장님과 사모님이 그리고 정분 이모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으니까요. 민준이 일어나 진우에게 다가갔다. 그는 손을 내밀었다. 환영합니다, 진우. 우리 가족이 되어주세요. 진우는 그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의 손이 맞닿는 순간 무언가가 연결되는 것 같았다. 석훈도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저도 환영합니다. 은지는 진우를 안았다. 미안해요. 그리고 고마워요. 그날 오후 가족들은 진우와 함께 회장의 묘소를 찾았다. 넓은 묘지 공원, 잘 정돈된 잔디. 회장의 비석 앞에 꽃이 놓여 있었다. 진우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땅에 떨어졌다. 정분이 그의 옆에 무릎을 꿇었다. 사모님, 저 약속 지켰습니다.
진우를 잘 지켰습니다. 그녀도 울었다. 민준, 석훈, 은지도 함께 무릎을 꿇고 묵념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햇살이 비석을 비췄다. 그 순간 모두는 느꼈다. 회장이 미소 짓고 있을 것이라고. 사모님도 함께 웃고 있을 것이라고. 묘소를 떠나며 은지가 진우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 형제예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저택에 방을 준비했어요. 이제 집으로 가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가족. 그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저택에 도착하자 정분이 진우를 2층으로 안내했다. 이 방이 내 방이야. 문을 열자 넓고 밝은 방이 나타났다. 큰 침대, 책상, 옷장. 창문으로는 정원이 보였다. 진우는 방 안을 둘러보며 감탄했다. 정말 좋은 방이네요. 정분이 미소 지었다. 회장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야. 언젠가 내가 올 줄 아셨어. 진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에 앉았다. 부드러운 침대. 그는 20년 동안 단단한 침대에서 잤다. 이 부드러움이 낯설었다. 정분이 그의 옆에 앉으며 말했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 천천히 적응하면 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모님. 전 이미 행복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식사를 했다. 오랜만에 식탁엔 웃음이 흘렀다. 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보육원에서의 생활, 대학 진학,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현재. 가족들은 그의 이야기에 귀 기울였고 박수를 보냈다. 민준이 말했다. 대단하시네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정분 이모님, 수녀님들, 그리고 보육원 친구들,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회장님과 사모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은지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제 우리도 있어요. 우리가 당신의 가족이에요. 식사 후 가족들은 거실에 모여 회장과 사모님의 이야기를 나눴다. 민준이 어릴 적 아버지의 모습을, 석훈이 어머니와의 추억을, 은지가 가족여행의 기억을 이야기했다. 진우는 조용히 듣다가 자신도 기억 하나를 꺼냈다. 제가 10살 때 사모님이 병원에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는 너무 무서웠고 부모님을 잃어서 울고 있었죠. 사모님은 붕대를 감은 손으로 제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진우야.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이 저를 살게 했습니다. 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 따뜻함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새삼 깨달았다. 어머니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진우를 구했다. 그리고 평생 그를 사랑했다. 이제 그들도 그 사랑을 이어가야 했다. 다음 날 변호사가 다시 저택을 찾았다. 그는 진우의 존재를 확인하고 유언장의 나머지 부분을 공개했다. 회장은 재산의 일부를 진우에게 남겼고 나머지는 세 자녀에게 공평하게 분배했다.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다. 진우 씨에게는 강남 빌딩의 10%, 5억 원의 현금, 그리고 이 편지를 남기셨습니다. 변호사는 두꺼운 봉투를 꺼냈다. 이것은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편지입니다. 진우 씨와 가족분들 앞에서 공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두는 숨을 죽이고 변호사를 바라보았다. 변호사는 봉투를 뜯고 편지를 꺼냈다. 회장의 친필이었다. 그는 천천히 낭독하기 시작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희에게 고백할 것이 있다. 진우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러나 동시에 내 아들이다. 민준이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뜻이죠? 변호사가 계속 읽었다. 20년 전 나의 실수로 화재가 발생했다. 안전점검을 소홀히 했고 직원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중 진우의 부모도 있었다. 나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매일 밤 나는 악몽을 꾸었다. 불길, 비명,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들. 나는 잠들 수 없었다. 석훈이 숨을 들이켰다.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으셨구나.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읽었다. 너희 어머니는 그 화재 현장에 달려갔다. 진우를 구하기 위해. 그녀는 불길을 뚫고 들어가 진우를 안고 나왔다. 그리고 큰 화상을 입었다.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의 수명이 그 사고로 반으로 줄었다고. 은지가 눈물을 흘렸다. 어머니 변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후 우리는 진우를 우리 아들로 삼기로 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였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언론은 우리를 비난했고 유족들은 소송을 걸었다. 회사는 거의 파산 직전까지 갔다. 민준이 주먹을 쥐었다. 그래서 진우를 멀리 보내신 거군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했다. 나는 진우를 지키기 위해 그를 멀리 보냈다. 보육원으로. 그리고 정분에게 부탁했다. 진우를 평생 돌봐달라고. 매달 후원금을 보냈고 진우의 성장을 지켜보았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다. 진우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변호사가 다음 문단을 읽었다. 나는 진우에게 미안하다. 그를 아들로 부르지 못했고 함께 살지 못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서 그는 항상 아들이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아들. 매년 그의 생일날 나는 혼자 케이크를 사서 축하했다. 아무도 모르게. 정분이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께서 매년 케이크를 사오시던 게 그 이유.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고 마지막 부분을 읽었다. 너희에게 부탁한다. 진우를 형제로 받아들여라. 그에게 우리 가족의 일부를 나눠라. 그것이 내가 속죄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다. 그리고 진우야, 미안하다. 그리고 사랑한다. 아버지가. 변호사가 편지를 내려놓았다. 거실은 침묵에 잠겼다. 모두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진우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다. 민준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형님. 진우가 고개를 들었다. 형님이라고 불러주세요. 우리 형제니까요. 진우는 민준을 안았다. 두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석훈도 다가와 그들을 안았고 은지도 합류했다. 네 사람은 하나가 되었다. 정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회장님, 사모님, 보고 계시죠? 당신들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후 가족들은 회장의 서재에 모였다. 민준이 금고를 다시 열고 남은 편지들을 꺼냈다. 여러 통의 편지가 있었다. 하나는 민준에게, 하나는 석훈에게, 하나는 은지에게,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정분에게. 민준이 자신의 편지를 열었다. 민준아, 너는 나의 자랑이다. 회사를 이끌고 가족을 지키고 늘 책임감 있게 행동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끔 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있다고 느꼈다. 이제 진우가 있다. 그와 함께 짐을 나눠라. 그는 너의 동반자가 될 것이다.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언제나 자신을 이해하셨다. 석훈도 자신의 편지를 열었다. 석훈아, 너는 예술가다. 나는 그것을 인정한다. 비록 내가 내 꿈을 지지하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하다.
그러나 너의 그림은 아름답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진우가 내 편에 설 것이다. 석훈은 눈물을 흘렸다. 아버지는 자신을 이해하고 계셨다. 은지도 편지를 열었다. 은지야, 너는 나의 빛이다. 늘 밝고 따뜻하고 가족을 사랑했다. 그러나 나는 내가 가끔 외롭다는 것을 알았다. 이제 진우가 있다. 그는 너의 오빠가 될 것이다. 의지해도 좋다. 은지는 울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알고 계셨다. 정분도 자신의 편지를 열었다. 정분, 고맙다. 30년 동안 우리 가족을 지켜줘서, 진우를 돌봐줘서, 너는 우리 가족의 기둥이었다. 이제 쉬어도 좋다. 내 임무는 끝났다. 정부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울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가족들은 함께 거실에 앉아 회장과 사모님의 사진을 바라보았다. 진우가 말했다. 회장님과 사모님께서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을. 민준이 잔을 들었다. 아버지, 어머니를 위해 건배합시다. 모두 잔을 들었다. 건배.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거실을 비췄다. 저택은 따뜻했다. 이제 이 집은 진짜 가족의 집이 되었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그들은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고, 함께 희망을 품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진우는 저택에 완전히 적응했다. 매일 아침 그는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읽었다.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식사를 했다. 민주는 그를 회사에 소개했고 석훈은 함께 미술관을 다녔다. 은지는 그와 함께 보육원 봉사를 갔다. 가족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민준이 진우를 회장의 서재로 불렀다. 형님,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따라갔다. 민주는 책상에 앉아 서류를 펼쳤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진우는 손을 저으며 말했다. 저는 유산이 필요 없습니다. 형님들이 나눠 가지세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이고 당신의 권리예요. 그리고 저는 당신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진우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함께 일한다니요? 민준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네. 회사에서 사회공헌 부서를 만들고 싶어요. 당신이 그 부서를 이끌어 주시면 좋겠어요. 사회복지사로서의 경험을 살려서.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민준이 악수를 청했다. 환영합니다, 동생. 두 사람은 악수했다. 그 순간 진우는 느꼈다. 자신이 정말로 이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것을. 민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지가 보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오후 석훈이 진우를 자신의 작업실로 데려갔다. 작업실은 2층 끝에 있었고 캔버스와 물감으로 가득했다. 석훈이 하나의 그림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당신을 그린 거예요. 진우는 그림을 보았다. 캔버스에는 한 청년이 빛을 향해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다. 뒤에는 어둠이, 앞에는 빛이 있었다. 아름답네요. 진우가 말했다. 석훈이 미소 지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걸어온 사람이에요. 그게 제가 본 당신의 모습이에요. 진우는 감동받았다. 고맙습니다, 형님. 석훈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우리 형제니까요. 저녁 은지가 진우에게 사진첩을 보여줬다. 이건 우리 가족 앨범이에요. 이제 당신 사진도 넣어야죠. 그녀는 빈 페이지를 가리켰다. 여기 당신 자리예요. 진우는 눈물을 닦으며 미소 지었다. 제가 정말 가족이 된 거네요. 은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처음부터 가족이었어요. 우리가 몰랐을 뿐이죠.
그녀는 카메라를 꺼냈다. 자, 가족 사진 찍어요.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민준, 석훈, 은지, 진우, 그리고 정분. 5사람은 함께 섰다. 카메라 타이머가 작동했고 사진이 찍혔다. 그 순간이 영원히 남았다. 며칠 후 진우는 회사에 첫 출근을 했다. 민준이 그를 직원들에게 소개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새로운 사회공헌이사 진우입니다. 직원들이 박수를 쳤다. 진우는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우는 자신의 사무실을 받았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다. 창문으로는 서울 시내가 보였다. 그는 책상에 앉아 컴퓨터를 켰다. 이메일이 쏟아졌다. 환영 메시지, 협력 요청, 프로젝트 제안. 그는 하나하나 읽으며 답장을 썼다. 첫 프로젝트는 보육원 지원이었다. 진우는 전국의 보육원을 조사하고 지원 계획을 세웠다. 그는 민준에게 보고서를 제출했다. 민준은 보고서를 읽으며 감탄했다. 훌륭해요.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거예요. 진우는 미소 지었다. 회장님의 뜻을 이어가는 거니까요. 한 달 후 첫 번째 보육원 방문이 있었다. 진우와 은지가 함께 갔다. 가평의 보육원이었다. 진우가 자란 곳. 수녀님이 그들을 반갑게 맞았다. 진우야, 은지 씨도 오셨네요. 은지가 수녀님께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오빠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수녀님이 그들을 안내했다. 보육원은 새로 단장되어 있었다. 새 침대, 새 책상, 새 놀이터. 진우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것들이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진우는 그들을 보며 미소 지었다. 제가 어릴 때와 똑같네요. 은지가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우리가 이 아이들을 지킬 거예요. 오빠처럼. 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함께요. 두 사람은 아이들과 함께 놀았다. 축구를 하고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눴다. 해가 질 때까지. 저녁 저택으로 돌아온 그들은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민준이 물었다. 어땠어? 진우가 대답했다. 좋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은 것 같아요. 석훈이 박수를 쳤다. 축하해요, 동생. 정분이 저녁을 차렸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음식을 준비했어요. 식탁에는 진우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했다. 된장찌개, 불고기, 잡채. 모두가 함께 먹으며 웃었다. 진우는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할 것이다. 가족과 함께한 저녁.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식탁. 식사 후 진우는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보육원에서 배운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다. 민준, 석훈, 은지는 소파에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정부는 부엌 문틈에서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다. 곡이 끝나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진우가 일어나 인사했다. 고맙습니다. 은지가 그에게 다가가 안았다. 오빠 사랑해요. 진우도 그녀를 안았다. 나도 사랑해. 그날 밤 진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진짜 가족을 만났다. 피가 아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 회장님, 사모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을 주셔서 저는 이제 혼자가 아닙니다. 계절이 바뀌고 저택은 겨울을 맞이했다. 첫눈이 내리던 날 정원은 하얀 눈으로 뒤덮였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이곳은 그의 집이었다. 그는 매일 아침 회장의 서재에서 책을 읽었고 저녁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민준과는 회사 일을 논의했고 석훈과는 미술 이야기를 나눴고 은지와는 봉사활동을 함께했다. 그러나 정분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주 기침을 했고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다. 가족들은 걱정했다. 은지가 말했다. 정분, 병원에 가봐야 해요. 정부는 손을 저으며 거절했다. 괜찮아요. 조금만 쉬면 나아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몸은 점점 약해졌다. 어느 날 아침 정분이 부엌에서 쓰러졌다. 쿵 소리에 진우가 달려왔다. 이모님. 그는 정분을 안아 일으켰다. 정분은 의식이 흐릿했다. 진우는 급히 구급차를 불렀다. 가족들도 모여들었다. 민준이 정분의 손을 잡았다. 정분 괜찮아요? 구급차가 도착하고 정분은 병원으로 옮겨졌다. 가족들이 모두 따라갔다. 응급실에서 몇 시간을 기다린 끝에 의사가 나왔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가족분들과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그들은 상담실로 향했다. 의사가 말했다. 폐암입니다. 말기예요. 이미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은지가 비명을 질렀다. 안 돼요. 민주는 벽을 쳤다. 석훈은 주먹을 쥐었다. 진우는 눈물을 흘렸다. 의사가 계속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다. 통증 관리 정도만 가능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에 빠졌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울었다. 정분. 30년을 함께한 가정부. 가족의 기둥. 그녀가 떠난다니. 병실에 도착하자 정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링거가 달려 있었다. 그녀는 약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다. 가족들이 들어오자 그녀는 미소 지었다. 걱정시켜서 미안해요.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분 괜찮아질 거예요. 최선을 다할게요. 정부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 씨, 저는 알아요. 제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은지가 울었다. 싫어요. 가지 마세요. 정분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 울지 마. 저는 충분히 살았어요. 정부는 진우를 불렀다. 진우야, 가까이 와줄래? 진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정분이 그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다. 너에게 마지막으로 말해주고 싶은 게 있어. 진우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이모님 말씀하세요. 정분이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다. 넌 누구의 피가 아니라 모두의 마음에서 태어난 아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확고했다. 사모님은 널 낳지 않았지만 목숨을 걸고 널 구했어. 회장님은 내 아버지가 아니었지만 평생 널 지켜봤지. 그리고 나도 널 내 아들처럼 사랑했어. 진우는 울음을 터뜨렸다. 이모님, 저도 사랑해요. 저를 평생 돌봐주셔서 감사해요. 이모님이 없었다면 저는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부는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고마워, 진우야.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어. 사모님께서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정부는 민준을 불렀다. 민준 씨, 가까이 와주세요. 민준이 다가갔다. 저는 이 집에서 30년을 일했어요. 여러분을 키우고 돌보고 사랑했죠. 이제 제 시간이 다 되었지만 후회는 없어요. 다만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정분. 민준이 대답했다. 정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진우를 부탁해요. 그를 진짜 가족으로 대해주세요. 그가 외롭지 않도록. 그가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민준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드립니다, 정분. 진우는 우리 형제예요. 평생 함께할 거예요. 정부는 석훈과 은지도 불렀다. 석훈 씨, 은지, 여러분 모두 감사해요. 제가 이 집에서 보낸 시간은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었어요. 여러분을 만난 것,
여러분과 함께한 것, 그 모든 게 행복이었어요. 석훈이 눈물을 닦았다. 정분, 저희야말로 감사해요.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은지가 정분의 손을 꼭 잡았다. 사랑해요, 정분. 정말 사랑해요. 정분은 미소 지었다. 저도 사랑해요. 여러분 모두.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송이들이 창문에 닿았다가 녹았다. 아름답네요. 눈이. 회장님과 사모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정분이 중얼거렸다. 진우가 그녀의 손을 꼭 쥐었다. 아직 가지 마세요, 이모님. 조금만 더 함께해요. 정분은 고개를 저었다. 진우야, 괜찮아. 저는 이제 쉴 시간이야. 너무 오래 걸었어. 이제 쉬고 싶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숨이 점점 느려졌다. 가족들은 그녀를 둘러싸고 손을 잡았다. 민준이 기도했다. 하느님, 정분을 받아주세요. 그녀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은지가 찬송가를 불렀다. 석훈은 묵묵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진우는 그녀의 이마에 입 맞췄다. 해가 지고 병실은 어두워졌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명을 켰다. 정분의 숨이 멎었다. 심전도 모니터가 평평한 선을 그렸다. B- 하는 소리가 울렸다. 의사가 들어와 시간을 확인했다. 임종하셨습니다. 오후 6시 40분. 가족들은 울었다. 정분의 손을 놓지 않고 울었다. 그녀는 평화로운 얼굴로 누워 있었다. 마지막까지 미소를 띠고 있었다. 저택의 등대, 가족의 수호자, 진우의 어머니. 정분은 그렇게 떠났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다. 회장과 사모님 옆에 정분의 묘가 만들어졌다. 비석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사랑으로 살았고 사랑으로 떠났다. 정분 1958-2025. 진우는 묘 앞에 무릎을 꿇고 오래 울었다. 가족들은 그를 감싸 안았다. 슬픔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였다.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보육원 수녀님들, 회사 직원들, 이웃들. 모두가 정분을 기억하고 애도했다. 진우가 추도서를 읽었다. 정분 이모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지켜주셔서, 이모님 덕분에 저는 여기 있습니다. 이모님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묘지를 덮었다. 진우는 눈을 맞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이모님 편히 쉬세요.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집으로 가요. 그들은 함께 차에 올랐다. 저택으로 향하는 길 모두는 침묵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는 사랑이 있었다. 1년이 흘렀다. 저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정원엔 봄꽃이 피었고 새들이 지저귀었다. 진우는 완전히 가족의 일부가 되었다. 그는 회사에서 사회공헌 부서를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전국의 보육원을 지원했다. 민주는 그를 파트너로 대했고 석훈은 친구처럼 지냈다. 은지는 그의 조언자였다. 어느 봄날 저녁 가족들은 거실에 모였다. 진우가 피아노 앞에 앉았다. 그는 정분이 좋아하던 곡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부드러운 멜로디가 거실을 채웠다. 민준, 석훈, 은지는 소파에 앉아 그 음악을 들었다. 눈을 감고 추억에 잠겼다. 음악은 회장을 떠올리게 했다. 엄격했지만 따뜻했던 아버지. 사모님을 떠올리게 했다. 자비롭고 희생적이었던 어머니. 정분을 떠올리게 했다. 평생 가족을 지킨 수호자. 그들은 모두 떠났지만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이곳에 있었다. 벽에, 가구에, 공기에, 모든 곳에 그들의 사랑이 스며 있었다.
곡이 끝나고 진우는 고개를 돌렸다. 가족들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미소 지었다. 괜찮으세요? 은지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름다웠어요, 오빠. 정분도 들었을 거예요. 민준이 박수를 쳤다. 아버지와 어머니도 들으셨을 거예요.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예요. 석훈이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봄바람이 들어왔다. 꽃향기가 거실을 채웠다. 저택은 생명으로 가득했다. 진우는 피아노 위에 놓인 사진을 바라보았다. 회장, 사모님, 정분, 그리고 가족들. 그는 최근에 찍은 가족 사진을 그 옆에 추가했다. 민준, 석훈, 은지, 그리고 자신. 이제 그는 진짜로 이 가족의 일원이었다. 오빠, 이거 봐요. 은지가 앨범을 들고 왔다. 우리의 1년을 정리했어요. 그녀는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엔 진우가 처음 저택에 온 날의 사진이 있었다. 어색하지만 희망에 찬 표정. 다음 페이지엔 함께 식사하는 모습,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 보육원을 방문하는 모습,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정분의 장례식 사진. 슬프지만 아름다운 순간들. 진우는 앨범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우리 정말 많은 일을 겪었네요. 민준이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래도 우린 함께 이겨냈어요. 가족이니까. 석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할 거예요. 그날 밤 진우는 서재에 앉아 편지를 썼다. 하늘에 계신 회장, 사모님, 정분에게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저를 잊지 않아 주셔서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진짜 가족을 만났고 진짜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사랑을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께 보답하는 길이니까요. 그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회장의 금고에 보관했다. 언젠가 누군가 읽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이다. 사랑의 이야기를. 다음 날 가족들은 함께 묘소를 찾았다. 봄꽃을 들고 진우가 회장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다. 회장님, 저희는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회장님이 원하셨던 대로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민준이 사모님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덧붙였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진우를 구해주셔서, 저희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셔서. 은지가 정분의 묘 앞에 꽃을 놓으며 울었다. 정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죠? 석훈이 그녀를 안았다.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리고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햇살이 비석을 비췄다. 따뜻하고 밝았다. 마치 하늘에서 미소 짓는 것 같았다. 진우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그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리고 행복해 하실 거예요.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함께 있으니까.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진우는 차창 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달리고 생명이 넘쳤다. 그는 생각했다. 이 모든 게 기적 같다. 자신이 이 가족의 일원이 된 것, 사랑받고 있다는 것, 집이 있다는 것. 거실에 도착하자 진우는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다. 이번엔 새로운 곡을 연주했다. 희망과 용서의 멜로디. 그가 직접 작곡한 곡이었다. 제목은 가족. 가족들은 그 음악에 맞춰 자연스럽게 움직였다. 민주는 창문을 열었고 은지는 꽃을 정리했고 석훈은 그림을 그렸다.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행복했다. 음악이 끝나고 모두가 거실에 모였다. 진우가 말했다. 여러분께 감사해요. 저를 받아들여 주셔서, 저를 가족으로 만들어 주셔서. 민준이 그를 안았다. 우리가 감사하죠. 당신이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석훈도 합류했다. 이제 우린 완전해졌어요. 은지도 안으며 말했다. 영원히 함께해요. 네 사람은 오래 안고 있었다.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췄다. 따뜻한 빛, 용서의 빛, 저택은 빛으로 가득 찼다. 이제 이곳은 진짜 집이었다. 사랑이 있는 집, 가족이 있는 집. 그날 저녁 진우는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깨달았다. 가장 큰 유산은 돈이 아니라는 것을, 땅도 건물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이다. 사랑을 기억하는 용기다. 회장님과 사모님은 나를 낳지 않았지만 나를 사랑했다. 정분 이모님은 나의 어머니가 아니었지만 나를 키웠다. 그리고 민준, 석훈, 은지는 나의 혈육이 아니지만 이제는 나의 가족이다. 피보다 진심이 더 큰 유산이다. 나는 이제 이해한다. 그리고 행복하다. 달빛이 서재를 비췄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사모님, 정분 이모님, 그리고 민준 형, 석훈 형, 은지.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다. 가장 큰 유산은 사랑을 기억하는 용기였다. 그리고 그 사랑은 영원히 이 저택을 비출 것이었다. 세대를 넘어, 시간을 넘어 영원히. 저 멀리 하늘 어딘가에서 회장과 사모님과 정분이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잘했지? 사모님이 물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심은 사랑의 씨앗이 꽃을 피웠어. 정분이 미소 지었다. 이제 저희는 쉬어도 되겠네요. 세 사람은 손을 잡고 빗속으로 걸어갔다. 평화롭게. 저택의 거실에서 가족들은 여전히 함께 있었다. 웃고 이야기하고 사랑하고. 그들은 알지 못했다. 하늘에서 누군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이야기는 끝났다. 아니, 새로운 시작이었다. 사랑의 새로운 장, 가족의 새로운 역사. 그것은 계속될 것이었다. 영원히. 진우가 가족을 만난 것처럼 여러분도 이 채널에서 위로를 만나셨길 바랍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매주 새로운 감동 스토리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옆에 있는 알림 설정을 켜두시면 업로드 즉시 알림을 받으실 수 있어요. 댓글창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 당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